안녕하세요. 올리릴리맘입니다.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 온 지 벌써 8개월이나 되었어요. 이제 4개월 후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오늘은 캐나다에 살면서 저희가 느꼈던 불편한 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높은 월세예요. 제가 최근 찾아본 통계에 의하면 지금 이곳 빅토리아를 기준으로 원베드 콘도의 평균 월세가 약 210만 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40평 이상 되는 3베드룸 하우스는 월세 350만 원을 줘야지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밴쿠버는 이 가격에서 50만 원 정도 더 비싼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고정 지출은 렌트비, 인터넷, 전기세, 휴대폰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렌트비에 한 290만 원, 인터넷에 8만 원, 전기세는 겨울에도 여기가 좀 덜 나오는 편이어서 10만 원 정도였고요. 휴대폰은 저랑 신랑 휴대폰 9만 원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약 320만 원이 고정 지출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변동 지출은 저는 장보기, 자잘한 쇼핑, 외식, 여행, 주유, 그리고 아이들 렉센터 이렇게 분류를 해놨었는데, 장보기 이제까지 6개월 동안 쭉 제가 평균을 내는 걸 보니까 식료품 장을 보고 자잘한 쇼핑을 한 게 한 달에 한 160만 원 들었고, 가족이 모두 나가서 외식을 하는 비용이 5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곳에 여행을 한 비용이 한 30만 원. 주유는 생각보다 별로 안 했어요. 둘 다 자전거를 타고 다녀서 주유는 별로 안 해서 1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 그리고 두 아이들의 스포츠를 위한 렉센터 비용으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여기서 실컷 여러 가지 스포츠를 경험해 봤으면 해서 축구, 아이스 스케이팅, 테니스, 수영, 짐내스틱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합치면 적게 나가는 달은 600만 원, 좀 많이 나가는 달은 7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있더라고요. 그 외에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한 번씩 생기는데, 예를 들어 병원을 가면 병원비가 왕창 나오고요. 또 최근에는 엔진 오일을 갈아야 돼서 자동차 점검을 받으러 갔더니 생각지 못한 다른 부분의 점검을 또 받으라고 해서 약 3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생겼었어요. 또 최근에는 작은 아이가 생일이 있어서 생일 파티를 해주느라고 집 꾸미고 아이들 초대하고 피자 10판 시키고 이러느라고 또 지출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병원 접근성과 의료 시스템입니다. 저희처럼 잠깐 캐나다에 살다가 가는 분들은 대부분 패밀리 닥터가 없으실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프면 가까운 워크인 클리닉에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간단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는데, 제가 딱 2번 워크인을 갔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감기 증상 때문에 갔었고, 의사 선생님과 5분 정도 면담한 거에 12만 원을 지출을 했고, 그리고 약을 처방받는 거에 7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어쨌든 그 약을 먹고 괜찮아져서 다행이었는데, 그 다음은 큰아이가 병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큰아이가 전문의를 만나야 되는데, 전문의를 만나야 되면 워크인 클리닉에 가서 전문의를 필요로 한다라는 의사로부터의 리퍼럴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퍼럴 레터를 받기까지 한 2주 정도가 소요가 됐고, 어찌어찌 힘들게 리퍼럴을 받아서 전문적인 진료를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아직까지 겪은 적은 없는데,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가 고열로 응급실에 가도 한 5시간 대기만 하다가 결국은 수액만 맞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저의 경우는 둘째가 이빨이 아프다고 해서 겨우 예약을 해서 치과를 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치료하지 않고 가장 초기 검진이라고 하는데, 그 초기 검진만 하는 걸로 7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냈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치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고 하나 둘 셋 3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빨 뽑기, 스페이스 유지하기, 그리고 또 하나는 충치치료, 요 세 가지를 하는데 약 80만 원의 견적서가 나왔어요. 저희도 캐나다 오기 전에 한국에서 모든 할 수 있는 치과 치료를 다 받고 왔는데도 그래도 아이들이 이빨이 썩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캐나다 살기에 불편한 점 세 번째는 너무 많은 홈리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빅토리아에만 1,500명 이상의 홈리스가 있다고 해요. 이게 5년 전 통계니까 지금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홈리스들이 일정 구역에 몰려 있어요. 빅토리아의 경우에는 판도라 스트릿이라는 그 길거리에 쫙 홈리스가 몰려 있고 그곳에 가면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 취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텐트 치고 있는 사람들, 각종 홈리스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저희 가족이 한 번도 해코지를 당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일단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보기가 너무 안 좋고 그리고 홈리스들로 인한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내에 있는 굉장히 큰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 유리가 여기저기 많이 깨져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갔을 때 악취가 나는 경우도 많고요. 도난 사건이 워낙 많아서 자동차에 중요한 걸 놓고 내리면 절대 안 되고 자전거도 꼭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서 보관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아주 느린 행정 처리예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메일을 거의 쓰지 않았거든요. 이메일을 받은 일도 거의 없고 제가 이메일을 보낼 일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캐나다에 오자마자 엄청 이메일을 많이 써야 돼요. 학교에서도 담임선생님이 필요한 정보는 다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병원에 예약을 해도 예약이 되었습니다 혹은 컨펌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이메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제가 뭘 놓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공공기관에 가실 일이 생긴다면 그 이후의 약속은 절대 잡지 말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어디를 가든 1시간 이상은 잡아야 되고요.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여기는 캐나다다 하시면서 참을 일자를 한 100번은 새기셔야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기다리면서 책을 많이 보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 사실 여기는 와이파이도 잘 안 되고 인터넷이 돼도 되게 느려요. 답답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책을 가방에 놓고 다니면서 꺼내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든 하시면서 천천히 기다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지내다 보면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야 되는 일이 여러 번 생겨요. 그래서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면 항상 자동답기가 응답을 해요. 사람이 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고 누르고 기다리면 제 기억으로는 30분 이상 대기한 적도 있어요. 진짜 받긴 받나? 이러다가 하루가 다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기다렸는데 30분 뒤쯤 사람이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희한한 거는 음성 메모를 남길 일이 있어요. 음성 메모도 저는 한국에서 안 쓴 지 10년 된 것 같은데 음성 메모를 제가 남기는 적도 많고 다른 사람이 저한테 전화했다가 제가 못 받으면 저한테 음성 메모를 남기는 적도 자주 있어요. 음성 메모를 처음에 어떻게 들을지 몰랐는데 구글링을 해보니까 제 전화번호를 누르면 되더라고요. 제 전화번호를 누르면 저한테 남긴 음성 메모를 들을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5번째는 아까랑 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이곳에서는 와이파이가 찾기가 힘들어요. 한국에 비해 인터넷 속도도 확실히 느리고 와이파이도 카페 같은 데에는 와이파이가 있기는 한데 그 외의 장소에는 와이파이도 별로 없고 있어도 공용으로 해놓지 않은 빌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독서를 진짜 많이 해요. 독서하는 광경을 꽤 많이 볼 수 있어요. 6번째는 주차 비용입니다.
아니, 캐나다는 땅도 엄청 넓은데 왜 이렇게 주차 비용을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집 앞에 있는 저희 주차 공간 빼고는 다른 곳은 다 대부분 주차 비용을 받는 것 같아요. 신기한 건 주차를 단속하는 요원이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한국처럼 주차를 단속하는 그 단속기가 없어서 그냥 자유롭게 들어갔다가 자유롭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누군가는 몰래 다 체크를 하고 있나 봐요. 저희가 차를 잘못 세운 적이 있는데 그때 어디다 세워야 되는지 좀 몰라서 아무데나 세웠었는데 딱 나와보니까 차가 없어진 거예요. 토잉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차를 찾아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어떻게 물어 알아서 찾아와가지고 저희 차를 찾으러 갔어요. 근데 그 토잉 회사에 18만 원을 내고 차를 찾았고 한 달 뒤엔가 티켓이 발부가 됐는데 그 벌금 비용이 10만 원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캐나다는 벌금 자체가 무지무지 세요. 그래서 운전하면서는 휴대폰도 절대 보면 안 되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도 하는데 저희가 한국 갈 때까지 더 이상 벌금을 내지 않도록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7번째는 바로 도시락 문화입니다. 아이들 학교도 그렇고 심지어 대학교도 그렇고 그리고 직장인들도 대부분 점심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 문화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아마 개개인마다 식습관이 다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가까운 제 지인들만 해도 어떤 가정은 베지테리안이고 또 어떤 가정은 글루텐 프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집에 초대를 해도 만들 수 있는 음식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그 외에도 락토 프리, 데어리 프리 혹은 비건 같은 다양한 푸드 리스트릭션이 있어서 한국처럼 한 카페테리아에서 음식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음식을 주는 급식 문화는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야 되는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점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캐나다 살기의 불편한 점 7가지를 말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